스카이어 서프 타임즈 2024년 2월 17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H3 발사 성공 실패 1년, 만점 소형위성 궤도로 작사, 이런 제목으로 압축해서 시사통신에서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자사라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17일 오전 9시 22분 55초 신형 로켓 H3 2호기를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로부터 쏘아 올렸다.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어, 야마카와 히로시 이사장은 기자회견에서 로켓은 계획대로 비행해 소정의 궤도에 투입됐다고 말했다. 이번 발사 성공으로 일본의 우주 개발에 대한 신뢰 회복이 기대된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네요. H3는 자사와 미쓰비시 중공업이 개발 중인 2단식 연료 액체 연료 로켓이다. 1단의 신형 액체 연료 엔진을 도입해 발사 성능을 향상시키는 한편 부품 수의 삭감이나 민생품의 적극 채용 등에 의해 기존의 H2A로부터 큰 폭의 코스트 다운을 도모한다. 자, 이런 그 우주 개발에서도 그 원가 회계의 패러다임인 코스트 다운, 원가 절감은 계속 유령처럼 따라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도요타 사태도 사실은 근본 원인에는 원가 절감 때문에 인증 조작이 일어났고, 품질 문제들이 일어났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번엔 뭐 성공했지만은 어쨌든 성공을 해놓고도 코스트 다운을 도모한다. 이런 게 좀, 좀, 뭐 좀 새겨놔야 될 문제점이라고도 생각은 듭니다.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 위성 통신을 위해서 그 로켓을 뭐 수없이 쏘아야 되는데 스페이스 X의 그 장점은 로켓을 회수하죠, 다시. 그러니까 쏘아오르는 비용이 일본보다 비쌀진 모르지만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재활용 때문에 스페이스 X는 더 아니 원가라기보다도 코스트가 더 싸게 들지도 모르죠. 그 뭐 비교해 본 자료는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쏘아 올리기 전에 자사와 미쓰비시 중공업 기술진 H3 로켓에 대해서 취재를 어, 취재를 그 하루 전날 했는데 보도는 뭐 오늘 이 아침 7시에 별도로 또 했네요. 지난해 3월 1호기 실패 이후에 원인 규명과 대책. 항상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게 된다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게 원인 규명. 그것도 사실 근본 원인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대책을 어떻게 세웠느냐? 이 설명에 대해서 오카다 마사시라는 자사 프로젝트 매니저가 하는 얘기는 엔지니어는 사실 데이터에 근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가마야마 씨라고 라는 사람이 또 그렇게 얘기했는데 모은 데이터로부터 가설을 세워 실패 원인 가설을 세우겠죠. 그래가지고 성공하기 위한 또 가설을 세워가지고 재현 실험을 했다. 그 실험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어떤 논리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실제 물리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분야의 것은 양자 물리학이 또한 그런 분야이기도 하죠. 가설을 세워냈고 증명을 해 나가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 증명할 때는 상당히 이 논리가 강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하고 좀 비교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실험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가설을 확인하는 과정을
착실한 작업을 쌓아 올렸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잘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도움이 된 것은 10년 가까운 공동 개발로 길러진 서로의 신뢰 관계, 자사하고 미쓰비시 중공업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기타야마 씨는 고생은 있었지만 목표로 하는 목표는 하나이므로 팩터를 맞출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인터뷰 소회를 얘기를 했고, 오카다 씨도 중공 측이 이건 자사에 계신 분이죠. 오카타라는 사람은 미쓰비시 중공 측이 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우리의 결과도 확실히 받아주셨다.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그렇게 되돌아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분은 이 미쓰비시 중공업의 H3 프로젝트 엔지니어 기타야마 오사무 씨라고 상당히 미남으로 잘 생겼네요. 이렇게 일본이 뭐 성공을 했답니다. 우리나라도 쏘아 올린 것이 뭐 위성통신 뭐 이런 거 어떤 건지 우리도 뭐 좀 쏘아 올린 게 있는데 완전 우리 100% 기술은 아니었던 거로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 일본은 100% 일본 기술에 의해서 쏘아 올린 것 같습니다. 슈톨덴베르크 우크라이나 2024년 동맹국으로부터 드론 100만 대 지원, 마틴 포누색 테크 펠레체티 이렇게 해야 될까요? 키우 인디펜던트 뉴스 데스크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나토 사무총장은 한 100만 대의 드론을 동맹국들하고 힘을 합쳐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했다. 또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러시아 전쟁에서 무인 시스템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해외에서 지원해 주는 거 외에 2024년에 우크라이나 국내에서도 드론 100만 대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또 하고 있다라는 것도 겸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내부에는 무인 시스템 부대라는 것을 창설해 가지고 특화부대 창설, 훈련 강화, 사용 체계와 생산량 증대, 혁신 추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023년도 주요 목표 중 하나가 드론 생산에서 러시아를 앞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드론이 뭐 소형 드론인 모양인데 여기에 어떤 폭탄을 적재하고 이 공격용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의 양상이 뭐 사람 옛날에는 뭐 다 인해 뭐 사람으로 했는지 모르지만은 날이 갈수록 기계화 전쟁이 돼가고 있는데 이런 전쟁의 양상이 조금 새로운 측면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다른 뉴스에서 제공되는 드론을 소형 드론들을 이렇게 쌓아놓은 모습을 또 이렇게 소개하는 사진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수년간 러시아가 고분분투하는 것을 지켜본 후 장기전에 대비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싱크탱크라고 되어 있는데 메트로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이 싱크탱크의 이름이 IISS라는 데는 모양이에요. 중국이 러시아를 지켜본 뒤 장기전을 생각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싱크탱크 연구소는 참전 용사를 소환하고 전시 동원령을 내릴 수 있는 군의 능력을 명시한 2023년 규정에 주목했다. 이 분석가는 중국이 전쟁을 할 경우 급격한 승리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전시 동원령일 경우에는
여기서 참전 용사를 소환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예비 군을 소집하고 민방위까지도 소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전투에. 그래서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과 무인 항공기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인해 유도된 드론과 적어도 지배 개념에 대한 군사 공간의 변화가 포함된다고 연구소는 말했다. 앞서 이 전쟁의 양상이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장기전이 뭐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경우로 좀 상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2월 24일에 3년째 이제 접어들 거로 예상이 된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이 군인의 장면은 2024년 7월 13일 중국 광시성 베이하이시에서 무장경찰과 군인들이 고온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이제 바이든보다 우크라이나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술 변화. 우크라이나 스카프라브다에서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어, 그냥 요거는 한번 짧으니까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거듭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하루 만에 멈출 수 있다고 주장하며 사이가 좋다고 장담했습니다. 이제 트럼프는 조 바이든이 미국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러시아를 위해 더 나을 것이라고 푸틴의 발언을 칭찬으로 불렀습니다. 푸틴은 바이든이 더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은 바이든의 행동은 예측이 가능한데 에, 변수를 읽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근데 트럼프는 예측이 불가능한 건가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바이든은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한 방어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거듭 약속했고 트럼프는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의 일환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일부를 인수하는 것을 고려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게 제목하고 전술 변화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뺏긴 땅 그대로 인정하고 전쟁을 끝내는 협상을 한다. 참 그 영어식 표현들이 이게 그 AI가 뭐 제가 번역하는 게 아니고 이제 AI가 번역해는 건데 알뜰모르 듯한 그런 내용들이 복선에 깔려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AI가 번역을 해주는 걸 그대로 또 믿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이게 번역 AI니까 번역 프로그램이지 뭐 그게 인공지능이라고까지 번역도 사실 인공지능이 해내는 거니까 이 간접 그 대신에 이제 간접적인 표현하는 그런 이 서구식 표현 방법을 조금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런 뉴스를 보고서 이게 깔려 있는 아주 직선적인 표현이 뭐지? 이런 거. 어쨌든 이런 변화를 소개가 되어 있네요. 미국은 세계 최대 천연가스 공급국입니다. 바이든이 수출에 제동을 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이크 베번스 선임 편집자 야후 뉴스 360이라는 파트에서 그 보도를 한 건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말 미국이 다른 나라에 더 많은 액화 천연가스 LNG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된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 길게도 썼네요. 에너지부는 빠르게 확대되는 천연가스 수출이 경제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하도록 할 것. 이게 뭐 영어를 많이 안 써보니까. 모든 화석연료와 마찬가지로 천연가스도 연소시 기후온난화 배출 물질을 배출하지만은
석탄보다는 뭐 2배 이상 적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석탄보다 더 청정 에너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더 나가서는 뭐 원자력이 더 청정 에너지라고 이제 개념들을 또 바꿔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이 연소될 때만 해당하지, 사실은 이 추출할 때 원시 형태는 그 메탄인데, 천연가스가 시추 현장 파이프라인 및 처리 공정에서 누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온실가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자, 뭐 그런 거가 어떻게 날아가지 않게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은, 민주당이 그 집권을 하면서 어, 국유지, 미국은 그 땅 밑에까지도 개인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은 지구 중심점까지 그 한 평이라도 그 개인 땅의 소유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땅을 수유하더라도 지하 20m인가 30m 이하는 자기 땅으로 권리를 못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천연가스, 세일가스를 뽑아내는 그런 거라도 내 땅에서 박더라도 그 저기 그 옆에 있는 데까지 끌어올 수 있는 거 자기 게 아니라는 얘기죠. 뭐 이런 거로 좀 얘기가 그렇게 못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런 것도 못하게 했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미국이 이렇게 그 이제는 그 세일가스 혁명으로 에너지 자립국이 됐는데, 그거를 또 수출도 못하게 한다 그런다면은, 명분은 뭐 기후 변화를 위해서 그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러지만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은 뭐 이 반박을 하고 있는 거지만은, 어쨌든 그 미국의 탄소 배출량이 그 몇 년간 그 감소한 이유는 천연가스로 전환해서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상징적으로 이 가스 배관을 이렇게 그렸네요. 이렇게 되는데, 음, 핵심적인 것은 미국이 에너지 자립국이 되면서 자립국을 넘어서 지금 러시아에서 가스가 유럽으로 못 넘어가고 있죠. 대신 미국이 그 가스를 대신 팔고 있습니다. 나오는 그 액상의 성격이 약간씩 틀려가지고 뭔가 처리하는 것들이 기술적으로 좀 있다고 하지만은, 그런 걸 투자해서라도 러시아가 못 팔아먹고 있는 그 천연가스를 대신 미국이 팔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거꾸로 돈을 벌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계속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이거하고 별개 얘기긴 하지만은, 에, 그 폴란드나 농민들이 우크라이나 농산물이 에, 크림반도 쪽으로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동유럽을 거쳐가지고 서유럽까지 가게 만드는데, 에, 중간에 또 그 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생산 단가가 경쟁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크라이나 농산물이 동유럽이나 이 유럽에 가면은 농가가 지금 다 망하게 생겼다. 우크라이나 그 곡물이 엄청 싼 모양이에요. 지금 전쟁 자금도 필요하고 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진짜 세계의 곡창지대인데, 그것을 그 유럽에다가 거의 덤핑 수출 같이 허물로 인해 가지고 유럽 내에서 농민들이 이제 이 데모가 뭐 반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대대적으로 유럽 전체가 일어났었죠. 그렇게 조금 또 그 문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장기전으로 간다 그러면은 미국한테 해로울 것은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끝낼 수 있는 전쟁일 수도 있지만은 왜 안 끝낼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그렇게 강력하게 지금 안 하고 있는 등등은 다 그 에너지와 관련돼서 그 의사결정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디프레이션 탈피 선언할지 확실한 건 정해지지 않았다. 스즈키 재무상 시니치 우치다라고 로이터를 통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2월 16일 스즈키 슈니치 재무상은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변경과 디플레 탈피 판단의 관계에 대해 정부로서 디플레 탈피가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 연동할지 어떨지 코멘트할 수 없다. 확실하게 어떤 방향을 뭐 얘기하기는 지금 어렵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 동일 날짜에 그 다카히데 키우찌라는 글로벌 에코노미 앤 폴리시 인사이트라는 그런 연구소 같은데 거기서 얘기한 거는 기시다 정권은 디프레이션 탈피 선언을 내놓을 수 없다. 지금 뭐 이제 잃어버린 30년 끝나가지고 이제 끝난다 해가지고 올라가고 있지만은 디프레이션 탈피를 참 지금 선언하기도 참 여러 가지가 어렵다. 당초 예상과 달리 2% 물가 목표 달성을 선언이 디프레이션 탈피 선언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그런 걸 확실히 할 수 있는 거지. 2% 물가 목표 달성을 하지도 못했는데 디프레이션 탈피를 선언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2% 목표죠, 우리도. 근데 일본하고 반대인 게 일본은 저물가에서 인플레이션이 2% 물가 목표가 올라야 디플레를 탈피 선언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플레 그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2%까지 낮추겠다라고 지금 하는 목표는 같은데 사실은 입장이 180도 다른 거죠. 한국하고. 실질 임금 저하 때문에 그 물가 그래서 디프레이션 탈피 선언은 국민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2% 되면은 실질 소득이 한 2.5% 정도 인상이 됐다면은 일본 국민들은 돈을 쓸 거예요. 그러면 인플레가 일어나고 경제도 또 소비가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는 경제가 조금 더 활성화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실제 임금도 올랐지만은 실질 임금은 저하 아니냐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평균 물가의 그 동향을 보면은 주가네요. 이거는 주가. 물가하고 관계없이 참고적으로 1990년대 초인 것 같아요. 그게 3만 8,915엔이었는데 여기 있네요. 1989년. 그런데 현재 2월 16일 3만 8,487엔까지 거의 한 30년 전의 수준으로 이제 올라오니까 주가 지수도 이렇게 오르니까 이제 인플레 쪽으로 지금 돼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여기가 예를 들어서 3만 선이 그냥 평상시 경제가 어느 정도 돌아가는 선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한 거의 30년 동안 수면 밑에서 이렇게 헤매다가 조금씩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단지 주가지 경제적인 측면 실질 그 경제 GDP나 이거하고는 또 별도로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국보법 위반 충북 동지의 3명 각 징역 12년 기소 883일만 신정훈 이세영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 동지의 피고인들한테 3명인데 모두 12년형을 선고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2022년 9월 기소된 지 883일 만에 이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의 이 기소 사항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서 지하 조직을 결성하고 충북 지역 인사 60여 명을 포섭하려고 국가 기밀 탐지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래서 뭐 법도 잘 알아가지고 그 재판을 지체시키는 그런 것 작전도 쓰고 했기 때문에 에, 엄벌을 내려진 것이라고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명인데 세 명한테 이렇게 먼저 했고 한 명이 그 연락책이라고 그러는데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아, 장- 박 씨가 작년 10월 뒤늦게 별도의 법관 기피 신청을 해가지고 요게 또 그렇게 됐다 이게요. 법을 좀 잘 아는 피고인들인 모양인데 옛날 우리 그 쓰던 용어는 간첩죄죠. 간첩죄. 간첩죄죠. 근데 이제 요번 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라고 그러는데 이 간첩 맞습니다. 간첩들한테 벌을 줘야죠. 네. 녹색정의당 해당 졸업생은 대전시당 대변인 윤 무슨 권리로 쫓아냈나 이 김은빈 기자가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 제가 물음표는 제가 붙였어요. 어, 이런 것들은 얼굴을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범죄 피의자도 아닌데 이런 게 무슨 개똥 같은 인권이라고 어떤 놈인지 나는 얼굴을 보고 싶은 건데 그게 뭐 논란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 졸업장에서 그 예의도 없고 그다음에 무식하게 어, 이렇게 그 대통령의 축사 중에 이렇게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거는 국가에 대한 예의도 없는 놈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카이스트 졸업생이고 나발이고 여기 밑에 얼굴을 보면은 시끗 비웃은 것 같은 얼굴도 보이고요. 이런 애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녹색 정의당이라는 거 이거 딱 봐도 이름만 봐도 이거는 좌빨들 아니겠습니까? 누가 저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다들 답변이 어려운데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해서 당신 좌파야 우파야 얘기해. 요렇게 장난삼아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참 답변하기 껄끄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거들었죠. 인간은 양손이 있는 이유가 외파리가 아닌 이유가 왼손 오른손이 있으니까 인간 아니겠소. 서로 간에 견제가 돼야지. 저 같은 경우에는 왼손잡이면 그러면 좌파가 되는 건가요? 저는 왼손잡이입니다만은 어쨌든 민주주의라는 것은 견제 세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특히 근데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는 좌파에 대해서 남북이 분열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산주의하고 국경선을 막지하고 있는 그런 에, 나라이기 때문에 독특하게 독일민족이라고 그러죠. 이런 상황에서는 어, 그 뭐 인권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과잉 진압 논란 이런 얘기가 또 다른 뉴스에도 있는데 이것은 그냥 대통령이 뭐 마음에 안 들도 하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연구개발비 뭐 예산 삭감했다 그런 얘기 모양인데 싸가지 없는 카이스트 졸업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뭘 정치를 하기 전에 인성부터 교육들을 안 시켜서 그래. 이런 놈들은. 그 인성교육부터 전 이 모든 이 교육이라는 게 인성교육부터 시켜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FCF 적자 삼성 SDI 역대급 시설 투자 이어갈 고부가 라인 눈길. 자, 이런 블로터에서 그 일반인들이 잘 안 보는 뉴스 매체이긴 합니다만은 FCF라고 아주 전문적인 용어를 쓴 윤필호라는 기자가 이걸 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편집을 했는데요. 저도 왕년에 뭐 이런 거 몰랐습니다만은
스루풋 회계 분석하면서 이제 양수 겹장으로 현금 재무지표를 그 산출하는 알고리즘을 그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알게 됐는데, 설비 투자 캐펙스란 것은 이제 영어로 자본전 지출인데, 요거를 이렇게 써도 뭐 틀린 건 아닙니다. 4조 원을 넘기며 역대급 규모로 집행을 했다.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문 번역은 FCF라고 되어 있고 적자를 기록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뽑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삼성 SDI는 지금 말레이시아에도 그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지난해보다 올해는 1.5 내지 2배 가까이 5조 원 이상 투입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삼성 SDI 2023년도 그 영업 잠정 실적을 보면은 매출이 22조 7천억 원대에서 매출이 32.5% 올랐습니다만은 영업 비용이 33.2%, 한 0.7%더 비싸게 올랐으니까 영업 이익은 23.6%, 20%대로 영업이익이 증가한 거로 돼 있죠. 영업이익률은 0.5%. 물론 연결입니다. 그 삼성 SDI가 그 이 배터리만 가지고는 아마 그 적자가 될 수도 있지만은, SDI는 이거 이 전기차 배터리 위에 딴 것도 있어서 이렇게 연결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뭐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연결 손익계산서에 여기 그 매출이 22조 7천억인데 여기도 22조 7천억까지는 했는데, 이 연결 손익계산서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또 작성한 건지, 아니 삼성에서 준 것 같은데, 감가상각비도 있고 캐펙스 이런 건 여기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잉여 현금 흐름은 적자를 기록했는데 돈은 얼마라고 얘기는 본인이 산출을 못했겠죠. 그래서 기자는 어떻게 FCF, 프리캐시 플로우입니다. 적자라고 알고 있는 것일까? 재무제표 네 가지를 다 동원해야 산출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이제 자본 변동표는 나중에 확인용으로 필요하고, 잉여 현금 흐름에 주주 잉여 현금 흐름, 채권자 잉여 현금 흐름, 그 다음에 기업 잉여 현금 흐름, 이거는 그 현금 저기 그 자본 변동표에서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현금 흐름표에는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과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 요거를 다 그 당기순이익에서 가감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지급이자도 좀 별도로 뽑아야 되고요. 이런 게 있는데, 윤필호 기자께서 나름대로는 이렇게 그 이 전문적인 면을 접근해 준 거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자본적 지출이 많을 경우에는 이거는 적자라는 표현은 적합한 표현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냥 현금이 유출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영업이익 1조 6천억 정도인데, 영업이익이 투자가 5조 원 가까이면 당연히 뭐 현금 흐름이 유출이 더 많은 거겠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 영화인데요. 좀 의미가 있어서 좀 편집을 해봤습니다. 만주에 대한 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 만주국을 일본이 세우면서 일본 그 시골 농촌들한테, 청소년들한테 만주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홍보를 하면서 농촌에서 시골스러운 애들을 꼬셔가지고 만주로 보내서 그 노동을 그 시키는 집단 그 노동소 같은 데를 만들어 가지고 동북지방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때 가가지고 만주국의 캐치프레이즈가 오족 평화였거든요. 화평. 오족이라면은 그 이 저기 몽골 만주족, 그다음에 뭐 조선족, 그다음에 일본족, 그다음에 이제 뭐 거기에 또 중국, 이렇게 그 다섯 개가 그
만주에서는 서로 평화롭게 살자. 이런 거였는데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이미 늦었다. 하지만 우리들의 4년간 그곳에서 중노동일을 했다. 어, 이 사진은 저기 이 강제 노동소 같은 데 가서 일을 한 건데 일본 국민들이 젊은 애들을 끌어다가 에, 그 규율을 잡는다고 뭔가 규율을 위반한 애들을 새벽에 그 빨개를 벗겨가지고 묶어가지고 하는데 이 만주지방 겨울에 이렇게 하면은 얼어 죽죠. 그래서 동료들은 동사했다. 거기다가 패전 후에 만주해 버리고 다 관동군하고 의영군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사람 위에 서 있는 자들과 신처럼 행세하는 자들은 절대로 안 믿게 됐다. 여기서 신처럼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했으면은 지금의 천황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시베리아에 얼어붙은 수용소 안에서 매일 같은 생각만 했어. 일본 노동에서 4년 동안 있는데 무려 시베리아에서는 11년 동안 긴 억류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도 노동을 했겠죠. 정말로 원망하는 건 그 국가 그 자체야. 소련군의 부하가 된 간부 그룹은 매수당해서 우리를 오히려 일본 간부들이 자기네들을 더 핍박을 했다. 아주 그냥 더 독하게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어째서 같은 일본인지 묻고 싶다. 그럼 다른 나라 사람에게 한 짓은 더 했을 거 아니냐라는 의미로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자 주인공은 근데 이게 사실은 무슨 멜로드라마 같은 게가 돼서 뒤바뀐 검사와 살인자의 두 딸에 대한 얘기도 되긴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살아 돌아온 사람인데 준수께의 아버지를 죽인 것처럼 지금 다시 같은 실수를 하려는 거냐고 검사가 묻는 건데 뭐 이런 장면인데 이게 뭐 옛날 이게 유행했던 그런 색안경이죠. 다시 말해 전후 30년 피고인은 나중에 이 사람을 위해서 이 검사가 사표를 쓰고 나와서 이 사람을 변호하는 걸로 되어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전후 30년 피고인은 심한 불신 속에 살아왔습니다. 국가의 손에 의한 개인에 대한 커다란 범죄의 결과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에게 일본이 가해자로 있었다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7년형을 받고 나와가지고 거기에 이 만주에 있었을 때 아주 악명록 받던 상관 소장 뭐 이런 사람이 아주 극우 강연을 하는 극우 세력으로서 강연장에 칼을 들고서 들어가는데 이 뒤바뀐 딸이 자기가 대신 칼을 맞습니다. 드라마 같은 우리나라도 이런 거 흉내내서 뭐 이것저것 많이만 잠깐 딸 바뀐 얘기 뭐 이런 거는 아주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무의미하게 보낸 전후의 31년간을 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준수께의 제안으로 순수께의 아버지를 죽인 것처럼 요게 이제 이 젊은 사람이 좀 악덕 상관이었던 아들인 모양입니다. 이걸 또 입양해서 이 검사가 키우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인본적인 그런 것도 있는데 에, 이 슌스케이 제안으로 만주 여행을 해가지고 이 남자 살인자 주인공하고 같이 가족들끼리 뭐 소외를 한다 그럴까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주 얘기와 그다음에 어찌 보면은 일본이 과거를 반성하는 것 같은 표현도 나오고 해서 조금 설명을 해 봤는데 일본에 이런 사람들은 전후 30년 무의미하게 살아왔고
거기다가 일본은 또 잃어버린 30년이 지나가고 약 70년이 지나갔어도 지금 생각하면은 이 제국주의라는 것이 결국은 전체주의인데 이 전체주의가 나쁜 것은 개인이 희생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 공산주의 내지는 전체주의, 권위주의 이런 거를 부인해야 되고 다시 한번 이런 영화를 보면서도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힘들면서도 지켜야 될 그런 정치 체제가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제 인식을 하면서 저는 영화를 이런 쪽으로 감상평이라기보다도 이게 실화를 한 것 때문에 하나의 이것도 좋은 역사 기록으로서 남겨둘 필요도 있겠다 싶습니다.